자, 인문강좌 감성문학교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밴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삶이라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김동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작가님 네. 오늘 날씨가 네.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네. 굉장히 추운 날씨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그러나 네. 이 작가님의 말씀과 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느끼시고 계실지 모르는 추위 저희가 한번 날려보도록 훈훈한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한번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작가님이 이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한번 짧게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그 다음에는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작가님 소개를 드리면요. 네. 1985년에 태어나셨고 부산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맞아요. 성인이 된 후에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일화인데요. 주물공장 10년을 근무를 하셨고요. 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 올린 소설을 계기로 글쓰기에 입문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7일 회색인간 출간 후에 김동식 소설집 10권 성공한 인생 초단편 소설쓰기 출간, 지금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작가님이 준비하신 내용, 오늘 삶이라는 글쓰기라는 타이틀로 작가님의 이제 말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얘기요? 예, 제 얘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 얘기는 재미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제가 실제로 경험한 요약하자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작가 되었나라는 네. 내용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평생 일만 했던 그냥 사람이고 학력도 되게 안 좋아요. 중학교 중퇴했었고 또 책도 안 좋아했습니다. 뭐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제 책이 나왔을 때도 저는 평생 읽은 책이 10권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작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작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는 왜 작가가 되어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네, 네.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됐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본 날이 있었죠. 그 돌아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힘이 나를 작가로 만들었겠구나. 야, 3가지. 3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3가지를 꼽아보는데 첫 번째 큰 힘은 솔직히 운이죠. 운이 좋았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은 운인데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 접어둘 수밖에 없는 큰 힘이고 예. 두 번째 큰 힘이 꾸준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하다가 작가가 된 케이스인데 인터넷에 그 소설을 올리는 그 게시판에 저는 적어도 3일에 한 편씩은 글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설, 단편 소설을 1년 반 동안 제가 300편을 썼던 거예요. 게시판에서. 약간 관종이었죠. 예. 300편을 썼더니 그러니까 300편을 이렇게 꾸준히 쓴 것은 어디 가서든 내가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작가 되는데 크게 한몫한 부분이 아닐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3번째 힘, 저는 이 3번째 힘이 제가 작가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90% 이상 예. 가장 큰 역할을 한 건데 이 3번째 힘이 바로 좋은 태도.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태도가 너무 좋았던 거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보통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은 예. 자기 글에 자기가 잘 댓글을 안 달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제 글의 첫 번째 댓글을 무조건 제가 달았습니다. 일바 이런 거 아니고 예. 항상 제 소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예. 전 제 글을 그분들이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했었던 거고 네. 또 제 글이 정말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제 글에는 지적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야,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지적 댓글이 맞춤법 지적이죠. 맞춤법이 안 맞는다. 역할 아니고 역할, 예. 몇일 아니고 며칠이에요. 두더쥐 아니고 두더치예요. 걔가 쥐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 진 줄 알았는데 두더쥐가. 이런 맞춤법 지적이 들어오면은 솔직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타 났다고 변명을 할까? 아, 오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만 근데 변명하기에는 두더지 너무 많이 나와서 주인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틀려서 변명할 수도 없고 예. 원칙을 세웠던 게 나는 그냥 백지다. 백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내게 어떤 지적, 조언, 심지어 악플에 가까운 댓글이 달려도 네. 무조건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따르자. 이 인정. 단순한 원칙으로 소통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맞춤법 지적이 들어오면 저는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인정하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틀릴게. 이런 태도로 소통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게 조언이 쏟아진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사실 누군가의 틀린 점을 알려준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까칠하게 나올까봐, 네. 싸울 일이 생길까봐, 시간만 낭비할까봐. 근데 제가 그러지 않고 인정한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뭔가를 알려줘도 내 말을 꼬아볼 사람도 아니고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열려있네. 그러니까 제가 그 태도로 소통하니까 이제 조언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셔서 중학교 중퇴 수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솜씨가 1년 반 만에 엄청난 속도로 그나마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발전해서 책을 낼 수가 있게 됐던 거죠. 또 이렇게 좋은 태도 소통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단순히 이분들이 알려주신다는 개념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해요. 이 작가는 우리가 키웠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실제로 키우셨죠?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제가 좋은 태도 소통하기만 해도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늘어나고 결국 그분들이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일 많이 달렸던 댓글. 제발 책 좀 내세요. 우리가 다 살게요. 아니면 어디 공모전 열리고 있는데 거기 글 오르시면 저희가 다 모여가서 추천할게요. 조작이죠 사실. 아니면 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댓글은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현금 넣어드릴게요. 야. 풀렉스죠. 예. 아직 못 남겼습니다. 민망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한 기회와 제안이 이제 쏟아지고 결국 그렇게 감사한 기회 주신 분 중에는 뭐 현직 작가분도 계시고 뭐 출판사 관계자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 중에 김민섭 작가님이 저를 이제 작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대리사회 쓰신 그 김민섭 작가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최고 좋은 작가. 그 작가분이 이제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신 건데 그리고 작가로 만들어졌을 때 출판사에서 제 책을 낸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1000권 정도는 만들어 주겠지? 1000권? 1000권 만들어 주면 좀 얄팍한 생각이지만 그 게시판에서 나를 응원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 응원했던 나 잘 들어갔던 그 댓글 거짓말 아니라면 500권 정도 책임져 주겠지? 나머지 500권을 내가 사비로 구입하면 1000권 다 파네. 일쇄가 다 판매가 되는 완판하는 완벽한 계획을 짜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 주시더니 3권을 동시에 내자는 거예요. 한 권이 아니라. 그리고 2000권, 2000권, 2000권에서 6000권을 한 번에 내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에 계획이 그렇죠. 계획과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6000권은 제가 사비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이게 팔 리가 없는 책인데 망할 건데 최대 500권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약간 출판사에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그 상태로 계약서 쓰러 이제 간 거고 계약서 쓰는 동안 전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로 묻는 말에만 단답으로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출판사가 내 책 때문에 망할 것 같은 수천만 원 제작비 들 테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집에 오고 부담스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실제로 제 책이 12월 27일 말일에 나왔거든요. 말일에 나왔는데 3일 동안 한 권도 안 팔린 거예요. 3일 동안 한 권도 안 팔린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 됐다는 말인 거죠. 출판사에. 나 때문에 이제 출판사 직원 몇 분 잘리는 거고 출판사 휘청하고 망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로 집에 있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작가님 저희 연말 송년회 할 거니까 나오라는 거죠. 예감이 들잖아요. 가면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간 심지어 출판사에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얄팍한 생각 게시판에 글 하나를 남기고 간 거죠.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좀 사달라는 얘기죠. 글을 남겨놓고 딱 송년회자에 가서 전 송년회자의 식당에서도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인 채로 누가 뭐 물어볼 때만 단답으로 네 아니요 네 부산이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음식만 조용히 집어 먹었거든요. 솔직히 저 멀리 있는 생선튀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 손 뻗으면은 누가 말 시킬까봐 존재감을 지워야 됐거든요. 조용히 있다 가자 드러내지 말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출판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돌려보시는 거예요. 네. 뭐를 이렇게 돌려보시나 했더니 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남기고 왔던 그 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책 나왔다는 글. 그러니까 그 책이 나왔다는 글을 보고 계신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들켰구나. 근데 그 글,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남겨고 왔던 그 글에 그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무슨 댓글이었냐면 그게 그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이분들이 그걸 산 영수증을 찍어서 영수증 인증 리레이를 하신 거예요. 사셨다고. 수백 명이. 그러니까 못 믿을까봐 진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잘 되길 바란다던 저를 응원해 주시던 마음이 모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세 권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분들 이거 실제로 다 사주시다니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출판사 분들도 이걸 돌려보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점점 제 고개가 올라가고 아까 그 생선 튀김 막 먹게 되고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메뉴 하나 더 시켜드릴게 김 작가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죄인이 돼서 다시는 그 출판사에 못 갈 줄 알았었는데 귀인이 돼서 너무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수증 인증 릴레이가 일어나고 4일 만에 6천 권이 다 팔린 거예요. 완판. 심지어 이분들이 제 책을 그냥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주 다니는 사이트 여기저기 막 홍보를 다니신 거예요. 저 잘 되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스토리까지 지어서 홍보 다니세요. 저는 뭔 스토리로.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글을 쓴 작가. 책이 망하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 처음 본 얘기를 막 지어서 홍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들. 그때 진짜 2세 다 팔리고 3세 다 팔리고 4세, 5세, 6세, 7세. 최근에 제 첫 번째 책 회색인간이 50세를 찍었거든요. 엄청나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저는 그렇게 노력한 게 없어요. 그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예 저라는 사람 자체를. 스승님이 되어서 글 쓰는 방법 알려주시고 일일이 책도 다 사주시고 또 저 대신 막 홍보,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느낀 게 아 정말 운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운이 내게로 왜 왔을까? 어떻게 내게 운이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 내가 꾸준히 한 것과 좋은 태도로 소통한 게 내게 운을 불러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연결의 시대죠.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연결의 힘, 연대의 힘이 중요한 시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유행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돈줄 낸다. 맞습니다. 돈으로 혼내주겠다. 이 사람 돈으로 혼내줘야겠다. 이런 말도 유행하는데 왜 이런 말이 유행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 또 겸손한 사람, 혹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혼내줘야 된다. 이 사람. 이 사람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그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좋은 태도로 소통하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나라는 삶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응원해주고 싶게 만드는, 잘 됐으면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결의 시대에서는 어쩌면은 필력, 작가라는 직업군에 있어서 필력보다는 소통 능력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작가로 만들 수 있는 힘이지 않나를 나름대로 분석했었거든요. 저는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좋은 태도로 소통하고 꾸준히 했던 진짜 인생이 바뀐 이 경험을 해서 어딜 가든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추천드리거든요. 이 시대에 먹히는 팁은 좋은 태도와 꾸준함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내가 꾸준히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행위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보여요. 이 보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누군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 태도까지 좋으면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제게도 엄청 많은 그런 기회가 쏟아졌었고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태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빠져나갈 틈이 없이 저도 모르게 저절로 잡아서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 두 가지 좋은 태도와 꾸준함을 늘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 문학 오늘 주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그러니까 문학 작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등단이죠. 신춘문예나 그런 등단하는
그러니까 정말 정석 중에 정석이고 오래 내려온 정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요즘 가장 많은 작가를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실제 이 두 번째 방법이 됐고,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공개된 곳에 나의 글을 올리고 팬층 확보하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세만 다 팔아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요. 일단 손해는 없어요. 일세를 다 파는 순간.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일세를 다 파는 책이, 그러니까 작년에 6만 5천 종인가의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4.7%밖에 일세를 다 팔지 못했어요. 나머지 책은 전부 일세를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일세만 다 팔아도 출판사는 일단 손익분기점이 넘어와서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은 공개된 곳에 꾸준히 팬층을 확보한 글을 쓰면서 이런 분들의 책을 내면 일세는 보장이 되거든요. 웬만하면. 출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안전한 투자예요. 공개된 곳에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내가 팬층을 확보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회와 제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실제 이 방법으로 작가가 됐고,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작가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포인트는 어쩌면 필력이나 글의 재미도 있긴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 태도,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꾸준함, 이 사람 성실하구나. 태도 인정할 줄 아는구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시대. 왜냐하면은 요즘에 제 개인적 생각인데, 독자분들이 책이 너무 안 팔린다는 말을 항상 하고 있고, 더 안 팔릴 거다는 말을 항상 하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책을 산다는 것은 전 단순히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작가를 내가 후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 작가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은 이 작가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하길 바래서, 저라도 솔직히 제 책을 13,000원 주고 사느니 그냥 넷플릭스 한 달 결제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사주시는 분들은 사실 작가에 대한 그 마음에 담겨있는 후원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더욱더 이 태도나 이런 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덕을 정말 제가 봤다 생각해서 이 두 가지 팁을 몇 번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인생의 그 팁과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아까 세 번째 얘기 안 한 거 잠깐만 말하자면, 너무 궁금해요. 원고 투고 방식이 있어요. 원고 투고 방식. 그러니까 내가 다 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 거지. 이거 책 좀 내주세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방법이 유효하긴 하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최근에 대박난 책도 있죠. 그 해빙이라고. 수십만 부 팔린 책. 그게 원고 투고 방식으로. 그렇죠. 10군데 정도 다 이제 거절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났었죠. 근데 원고 투고할 때 잠깐 팁 드리자면, 나는 내가 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서 내 책과 비슷한 성향의 책을 찾아보고 그 책을 내준 출판사를 투고하면 확률이 좀 높아요. 출판사는 내는 책의 성향이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출판사마다. 파악하는 거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내 책과 비슷한 책 내주는 출판사는 내 책도 내줄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추천하는 건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파이팅.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쭈구리처럼 아, 책이 안 팔릴까봐 네, 고민 걱정 하시다가 네. 이제 책을 구매했다는 인증 정말 댓글이 계속 감동이었어요. 올라오면서 소름 돋았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 눈에 눈물이 고이네요, 진짜. 세상은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과 이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요. 네.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궁금해요. 지금의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글을 쓰시는 원동력도 그 순간의 그 감동, 혹은 그 감사, 혹은 에너지가 힘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 원동력은 100% 댓글입니다. 댓글. 사람들의 반응.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제 이름을 검색해요.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누르고 서평 맨날 보고. 좋아요 하트를 본인 이름 항상 누르죠. 검색해서. 근데 뭐 웬만한 작가분들 다 수십 번씩 검색하시더라고요, 본인 이름을. 그럴 때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라든가 호기심에 누가 나를 뭐
찾거나 내 이름을 거론하겠어 정도라면 사실은 작가님의 말씀에는 좀 그걸 좀 벗어나서 감사의 마음, 소통의 마음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 플렉스로만 느껴지지는 또 않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신 것 같죠? 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작품 얘기를 좀 들어가서 네. 많이 들으신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영감 이걸 어디서 받으시나요? 소재와 영감은 그냥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에서 얻는데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네. 스마트폰 화면이 가장 크고 화면. 저 웹서핑이나 예. 유튜브나 뭐 위키나 뉴스 댓글이나 뭐 다 보거든요. 스마트폰 하면서 항상 뭔가 보고 있어요. 예. 거기서 얻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물 콘텐츠나 뭐 그런 것들에서 보는 게 다음이고 마지막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좀 가장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세상의 소재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소재다. 예. 약간 그 무책임한 그 말. 음. 전 그게 사실인지 몰랐었는데 왜냐면 네. 제가 글을 쓰기 직전까지 30 몇 년 동안 2년 동안은 제 눈에 소재란 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소재, 영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 말은 평소에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세상에 정말 소재가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소재를 얻게 되냐면 저는 눈을 감고 이제 떠오를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무언가가 내가 쓸 이야기의 힌트인 거예요. 전 이 힌트를 풀면 내가 쓸 소설이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 힌트를 푸는 방법은 약간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각자의 글쓰기 방정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평범한 것을 무조건 특별하게 바꿔보는 기묘하고 또 뒷내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내놓는 거죠. 그 발상 한 줄을 착상을 그게 제가 힌트를 푸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뭐 마트에서 수박 쌓여있으면 통통 두들기고 지나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통통 두들기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딱 드는 생각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내 통통 두들기는 게 노크 같은 거예요. 왠지 내가 통통 두들기고 지나갔을 때 수박 안에서 누구세요? 대답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발상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쓴 적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인터넷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어제 좋아하는 사람 꿈 꿨어 나는 글 하나 그냥 SNS 같은 데 그냥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린 걸 딱 봤는데 문득 그 꿈을 꾼 게 사실은 일부러 그 여자가 꾸게 한 거라면 어떨까? 초능력이라서. 그래서 그 여자는 자꾸 내 꿈을 꾸게 해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거나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그냥 계속 쓰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것을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그 발상, 착상으로 변화시켜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게 제가 영감, 소재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네. 그런 방식의 훈련 혹은 노력, 접근 혹은 경험 이게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노력이나 따로 이제 공부를 했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콘텐츠를 많이 봤어요.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자퇴하지 마세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바로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해서 바로 일을 했는데 일 끝나고 남은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항상 저는 뭔가를 봤어요. 콘텐츠들을.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몇 가지 패턴 하에 정해진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설명은 못해도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 패턴 활용법을. 그러니까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우리 사람들이 뭐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 창의력을 되게 강조하는 시대가 왔죠.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상상력, 창의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타고났을 것이다. 있죠. 재능일 것이다.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노력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상력, 창의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어로 정의를 내려보자, 프로이에서 정의 내리자면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상상력, 창의력과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는 열심히 궁리해서 남들과 다른 생각이야 하고 딱 세상에 내놨는데 이미 남들도 알던 생각이면 아무도 이걸 상상력, 창의력과 평가를 안 해줘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알던 생각이면 이건 상상력, 창의력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 건데
그러면 내가 상상력을 발휘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내가 최대한 남들의 생각을 많이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거야. 아는 만큼 피하는 게 결국 네. 상상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전 그랬고 네. 이걸 느끼고 하면서 세상에 퍼져 있는 것들 많이 수집하고 내가 수집한 것을 피해서 내놓으면 이게 전 상상력을 발휘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뭐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생각들을 많이 접해서 쌓아두고 그걸 피해서 내놓는 노력, 어떻게 보면 노가다의 영역? 예. 그게 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쌓여 있었던 거고. 자, 글 쓸 때 가장 노력하는 요즘 시대의 창작자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원칙. 예. 내가 아는 건 보는 사람도 다 안다. 나도 모르는 걸 써야 최소한 사람도 모를 수 있다. 저는 그걸 노력하거든요. 매번 예. 성공하지 못하지만. 예. 그렇게 하니까 제 책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상력, 창의력 이런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재능이나 노력의 영역일 거라고 재능이나 타고났을 거라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네. 많은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정말 그리고 작가님의 글을 보면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확 뒤틀려서 반전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지? 하는 그런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소재와 영감에 대한 얘기는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작가님의 말씀 계속 회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재와 영감에 대해서. 네. 작가님이 글을 쓰시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네. 정의 내린 지 몇 년 안 되긴 했죠. 이 말을 질문에 대답해서 했을 때 예. 상상력과 창의력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게 몇 년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좀 낯설게 보는 과정을 많이 가져보는 것은 우선 경험적으로 쌓아놓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콘텐츠 그러니까 세상에 퍼진 생각이라는 걸 수집할 때 예. 가장 추천드리는 이제 콘텐츠 네. 매체가 예. 책입니다. 책. 작가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예. 사실 책이 가장 불친절해요. 모든 콘텐츠 중에. 영상은 친절하게 그림으로 다 알려주고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예. 다 노래도 심지어 목소리로 이거 억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 이거 분위기 모든 걸 다 알려주는데 책은 딱 딱딱한 글자 하나. 나머지 모든 것을 독자가 알아서 상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불친절한 콘텐츠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면은 상상력에 대한 훈련이 가장 잘 되죠, 사실은. 요즘 분들이 책을 좀 머리하긴 하시지만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단순히 책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보고 나면은 막 대화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근데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똑같은 책을 나눠봤는데 모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때 나는 그 다른 생각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모든 콘텐츠 중에. 예. 제 책도 재밌고요. 최고입니다. 작가님의 책은 최고입니다. 절대 제가 이 작가님 추천드리고 그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 작가거든요. 작가인 제 아내가 사놓은 책이 작업실에 있다면서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안타까워하는 그런 오늘 아침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제 작업실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작가님께 또 사인을 받도록 하겠고요. 예. 영광입니다. 자, 이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 주인공 이름은 모두 김나무인가요? 이거 너무 뭐랄까 게으르다? 혹은 뭐 정답입니다. 잠시만. 이름 짓는 게 귀찮아가지고. 사실입니까? 근데 이름 짓는 게 네. 귀찮아서 그냥 맨날 똑같은 이름 쓰는데 예. 그냥 이런 생각이죠. 어차피 다 독자분들이 평행 우주의 김나무라고 생각하실 거야. 알아서 그런 개념으로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성의 없이 지었어요. 그 나무 주연상 할 때 나무, 여우 주연상 할 때 그렇죠. 남자 배우에서 김나무. 쉽게 단순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그 분위기나 추세는 유지가 될까요? 이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예. 어느 순간부터는 김나무 안 쓰면 섭섭해하세요. 오늘 왜 김나무 등장인물 이름이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예.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초단편, 전 초단편 아주 짧은 소설 쓰는 작가거든요. 장편이라면 모르겠지만 단편 소설 쓰는 작가분들이
같은 이름을 반복하는 건 꽤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왜냐면 매번 이름이 쉽게 바뀌는 짧은 폼의 단편은 네. 정을 붙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매번 바뀌니까. 네. 근데 똑같은 이름 쓰니까 이분들이 정을 붙이실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아,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선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상상, 여기 소재와 영감과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그 기억에 남는 댓글, 일단 댓글 얘기는 워낙 우리가 좀 많이 조금 전에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댓글은 잊을 수가 없어 하는 글들이 많죠. 있잖아요. 네. 정말 전 댓글 때문에 글 썼는데 그 댓글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아까 뭐 오늘은 김나무 왜 안 죽였어요? 네. 김나무 죽어야 제맛인데 이분들이 김나무 팬이에요. 네. 김나무 좀 죽여달라고 하는 팬. 이 약간의 놀이가 펼쳐진 그 댓글창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댓글도 정말 많고 해서 여러 가지 기억납니다. 왜 작가님 때문에 지하철역 놓쳤어요? 책임져요. 아니면 네. 뭐 어디 가둬놓고 글만 쓰게 하고 싶어요. 최고의 칭찬이네요. 무섭지만 네. 최고의 칭찬이고. 베르베르 같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면 뭐 계좌번호를 열어주시면 현금 넣어드릴게요. 네. 그건 진짜 플렉스. 아니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 공장에서 일하면서 글 쓰던 당시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한 분이 뭐라고 댓글 다셨냐면 미래에서 왔습니다. 작가님께도 이런 시절이 있었군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작가님께도 이런 시절이 있었군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래에 제가 작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미래에서 오신 거죠. 그런 댓글들 정말 기억에 남는 댓글 많죠. 아, 저는 그냥 이렇게 실제 벌어진 일이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그 글을 되게 그냥 옮겨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막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고문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지금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무래도 오늘 팬심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일에 한 편씩 초단편을 쓰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또 글쓰기는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근 예. 네. 그리고 글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예, 있으니까 저는 3일에 한 편씩 쓰자는 규칙을 정했던 이유가 예. 인터넷 환경에서는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예, 페이지가 넘기니까. 전 댓글 때문에 글 쓰니까 예. 무조건 3일에 한 편씩은 지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예. 지금도 주 2회 신작이 올라가고 있고 예. 뭐 그 사이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의 3일에 한 편, 못해도 3.5일에 한 편씩은 쓰고 있는 거죠. 주 예. 2회 신작이니까. 그 외에 다른 원고도 다 쓰고 있고 하니까 계속 3일에 한 편씩 쓰고 있는데 글을 쓰는 게 시간이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쓰진 않아요. 제가 장편 작가였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예. 초단편은 쓸 게 없으면 앉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아. 또 저 멍하니 예, 이렇게 예, 키보드에서 흰 화면만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 네. 아까 제가 발상하는 것처럼 뭔가를 반드시 봐야 떠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떠오를 때까지 그냥 생활을 하다가 떠오르면 그 순간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정리를 하고 제 머릿속에서 이게 결말이 나오면 그때 키보드 앞에 앉아서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쓰는데 걸린 시간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한 편 소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 다 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안 걸리는데 예. 그렇게 한 편씩 3일 한 편씩 꼴로 쓰고 질문이 어디서 쓰는가? 언제 어디서? 예. 언제는 사실 쓸 게 있으면 앉아서 쓰는 거고 어디서 쓰는 건 집에서 씁니다. 집에서. 시간은 예. 근데 희한하게 정해놓고 쓰지는 않지만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랑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이 2시간이 가장 많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수면 패턴이 좀 이렇게 엉망이 되거나 불규칙해지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어차피 전 출퇴근을 안 하니까 예.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합니다. 작가의 장점이죠. 그래도 본인과 약속을 지키려면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없이 글을 써야만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도 혹시 느끼지는 않을까? 본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들과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본인과의 약속 안 지켜도 되거든요. 저는 이해해요, 저를. 마음이 넓기 때문에. 저는 저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 인터넷에 글 쓰던 당시에도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말하면 지켜야 될까 봐. 그러니까 오직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넘어가도 되고 또 기준도 되게 널널한 게 예. 6일에 2편 써도 사실 3일에 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9일에 3편 써도 3일에 한 편이잖아요.
가끔은 하루에 3편 몰았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널널합니다. 저와 그러면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집필을 하실 때 뭐 구형 방식을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아니면은 뭐 요즘 구슬로도 오. 녹음 기능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전 키보드로만 쓰거든요. 무조건. 예. 손으로 쓰면 한글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 한글 쓴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살면서. 그래서 거의 키보드로만 쓰는데 예. 최근에 한번 시도해본 게 스마트폰 화면으로 한번 써보기를 시도해봤어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예. 네. 그러면 이건 언제 어디서든 진짜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시도해봤는데 오타가 날 때마다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손가락이 납니다. 두꺼워가지고. 화가 납니다. 예. 오타 날 때마다 자꾸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슬로 해서 텍스트로 옮기는 거는 어떠십니까? 그것도 만약 했는데 다른 단어 뜨면은 이거 왜 맞습니다. 못 알아듣는가 하고 또 예, 짜증날 것 예.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AI가 처리하는 방식이 좀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네. 예. 시대인데 시계 나오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내가 아직 미발표작으로 남겨놓은 소설들이 많이 있다? 아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 발표의 기준을 예. 공식적인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걸로 치면 많고 예. 근데 인터넷으로 치면 발표했었던 것들이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올리던 당시에 네네네. 그걸 제외하고 완전 미발표들은 완성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결말이 조금 보류라고 하죠. 보류. 이거 좀 뻔하다. 예. 이거 좀 어색하다. 재미없다 싶어서 보류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표되지 않은 건 이유가 다 있죠. 예. 이거 또 쓰다 만 것도 바탕에 한 100 몇 개씩 깔려 있고. 100 몇 개? 저기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리시면 그걸 항상 예. 저는 다 세 군데 백업이 돼 있어요. 이야. 스마트폰이랑 예. 그 인터넷이랑 예. 노트북. 이렇게 세 하나만 군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전 그런 상상해봤어요. 내가 네. 죽으면 출판사에서 이걸로 책 내겠구나. 정말요. 왜냐면 유작은 잘 팔리잖아요. 그까지 뭐 유작까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작가님의 하드디스크를 열람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면 미완성은 미완성인 이유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되는 방법과 함께 글쓰기도 함께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요? 마음만 있고 아직 글쓰기를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첫 걸음을 우선은 작가님이 아까 앞선 말씀에서는 많은 경험, 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본인을 노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데 글을 이제 써야 되는 순간 앞에 딱 도달을 하면 네. 막막하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 첫 걸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잘 쓰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그냥 꽁꽁 숨겨두시더라고요. 좀 자꾸 못 쓴 것 같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처음부터 못 쓰는 게 당연하지 잘 쓰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셔야 돼요. 그리고 못 쓴 것을 공개된 곳에 올려야 되고 그럼 정말 무섭죠. 두렵죠. 네, 무섭습니다. 댓글이나 네. 이런 거. 근데 그때 약간 정신 승리를 하셔야 돼요. 난 못 쓰는 거니까 이런 댓글, 이런 지적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난 못 썼으니까. 네. 이거 못 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것에서는 난 상처받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 예. 정신 승리가 필요한데 이건 좀 어렵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기를 좀 내셔서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리셔야 내가 글을 왜 쓰는지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원동력도 생기고 네. 또 계속 쓰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솟구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못 쓴 글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써서 하나씩 해서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못 쓴 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느리더라도 천천히 쌓아가셔서 결국은 이게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그런 코스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줄 그쵸. 수 있는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지적 네. 엄청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전 그때 막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 받고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의무 부담 없었거든요. 네. 정말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왜 멘탈이 강했나 싶은 저는 글에 욕심이 없었거든요. 이 글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 네. 이 글로 뭘 할 거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망해도 되고 욕먹어도 저한테 타격이 없어. 저라는 제 인생, 예. 공장 노동자라는 제 인생에는 전혀 타격이 없는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글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는 바람이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와 부담이 없었고 책임도 없었고 네. 의무 부담 책임이 없으니까 막 쓸 수 있었거든요. 음,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을 그냥 단순히 즐겼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즐기는 거. 욕심. 그리고 이제 많은 글쓰기 모임 같은 데 나가면은 처음 글쓰기로는 일기 쓰기를 또 이렇게 추천하거나 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글을 써봐라 라는 형식의 인칭을 이제 사용해서 뭐 이런 조언들 뭐 일기 쓰기는 추천하시는 편입니까?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추천했다면 추천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일기를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일기를 안 써보셨어요? 거의 안, 방학 전날에 몰아쓰는 그거 빼고는 저랑 똑같네요. 날짜 다 틀리고. 네. 그렇다면 이제 글쓰기에 그 초반에 특히 공장 얘기 말씀하실 때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 이 글쓰기가 나에게는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쓸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부담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예전보다는 사실 생기긴 했는데 예. 지금도 저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고 네. 또 이거 마감도 웬만하면 안 받아요. 예. 마감의 압박감, 목표가 없으니까 예. 의무와 부담이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예전보다는 부담이 있긴 있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한계치에 오거나 그런 경험도 거의 없으시고요. 에세이 쓸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안 쓰려고요 이제. 에세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선택은 확실합니다.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는 저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네. 에세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셨군요. 또 에세이를 시간이 지나면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네. 당장은 에세이 제안 들어오는 건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소설을 미루어 볼 때 네. 일상생활에서 오는 소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래서 에세이라는 제안이 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에세이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 거짓을 말할 수 없이 솔직하게 내 얘기만 하는데 예. 내가 자꾸 꾸미게 되고 그것도 가짜인데 그것도 티가 나요. 그 티가 안 나면 몰라도 가짜라는 게 티가 나고 해서 네. 에세이는 아직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써야 되고 평소에 그런 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에세이를 쓸 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추석 설날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떡국 먹는 날 막 이 정도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막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평소 생각 안 했던 것을 거짓이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쵸. 못 쓰니까. 못 쓰는 사람은 솔직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글이 너무 그때도 지금도 좋은 글인데 그 겸손한 태도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왜냐하면 작가님이 데뷔하시기 전에야 네. 내가 출판할 수 있을까?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이 출판 부스로만 보면 판매 부스로만 보면 네. 김동식 작가입니다. 그래요. 네. 어떠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네. 이런 좋은 성품? 이거는 그냥 이것도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훈련이 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주변 분들의 네.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 몰라도 잘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글쓰기 이외에 만난 분들의 어떤 관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잘 되고 나서 야 예. 너는 잘 될 줄 알았어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요? 네. 와, 이건 의외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있는데 네. 저는 100%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넌 언젠가 뭐라도 할 줄 알았어 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네요.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지? 오로지 그러면 글쓰기와 관련된 요 분야에 국한된 그러네요. 좋은 태도와 좋은 피드백의 연속이었군요. 그러게요. 저는 왜 못 들어봤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이제 계속 부정하시는 겁니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한 번도 없네요. 자, 그렇다면 2022년에 본인이 네. 공장에 있던 자신에게 한 번 갈 수 있다면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글쓰기 재밌어 이런 말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살면서 제가 10으로 나눴을 때 좋아하는 것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나에게 있어 10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예. 게임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게임이 아니라 아 글쓰기가 10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사람들과 소통, 글쓰기 이거였구나. 이게 10이구나. 예. 물론 게임도 여전히 높아요. 한 8.5 정도? 게임도 높지만 아 10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 최고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어 라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래? 그 정도. 김덕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면 워낙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네. 정말로 편안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예상은 살짝 해봤습니다만 네. 이런 게임과 관련된 그것보다 글쓰기가 재미있어 혹은 괜찮아 라는 정도 삶에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즐길 거리가 많은 사람은 쉽게 불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약간 정신적 체력이 되어주잖아요. 예. 뭐 음악 감상의 취미인 분이나 독서가 취미인 분이나 내가 즐길 거리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자꾸 인생에 기대할 뭔가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누구가 앨범 발매한다거나 네. 그럼 나 저거 볼 때까지는 재밌게 살아야지. 아니 뭐 영화 개봉일 앞두고 있다거나 그럼 저건 꼭 봐야지. 예. 그러니까 즐길 거리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정신적 체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찾았던 10자리 그 즐길 거리 하나를 제게 추가해 주는 건 엄청 좋은 일이죠. 저한테. 그렇군요. 게임이 있었고 또 영상물들이 있었고 만화책도 인터넷 있었고 매체들 만화책이 있었고 다른 최근에 또 뭐 새롭게 관심 가지신 분야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워낙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쓰기만 계속 이전과 똑같이 예. 그러니까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책의 재미는 추가되긴 했죠. 전 책에 편견이 있어서 책을 안 봤었지만 네네. 이제 깨졌죠.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죠. 제 책도 재밌고요. 근데 뭐 여전히 대중매체 하나로 영화 보듯이 예. 그런 식으로 누가 진짜 재밌다고 추천해 준 것만 봐요. 제가 나서서 찾아보진 않고. 최근에 뭐 테드창 작가님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거 봤는데 최근도 아니구나 이제는. 예. 작년 되게 꽤 오래됐네. 그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작가님 또 새로운 작품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작가라는 직업의 만족도 네. 0점부터 100점까지 100점이 이제 최고점이고요. 네. 0점이 이제 가장 낮은 점수라고 봤을 때 네. 작가라는 직업의 만족도는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네. 그래서 아까 그 과거로 갔을 때에도 그 10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이야. 자, 처음 작가가 됐을 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날로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당연히 저는 예. 잘된 케이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0.01%의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해요, 제가. 예. 근데 잘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자면 제겐 100점이긴 합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뭐 비트코인을 뭐 굳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만족도 자체로 봤을 때는. 다다익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작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본인 혹시 MBTI를 알고 계십니까? 알죠. 이건 항상 나오는 학교 강연 네. 가면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많이 요즘 뭐 네. 유행처럼. 그렇죠. 예, 어딜 가든 물어보죠. 예. 김덕식 작가님의 MBTI는요? INTP. INTP. 인팁이라고 하죠. 예.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성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INTP의 성향. I가 내성적이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P가 계획형이 아닌 그러니까 즉흥형인가? 그것까지도 기억나는데 예. 가운데 두 개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링크 줘서 검사해보라고 한 거 그냥 그랬군요. 항상 링크가 오잖아요. 이거 검사해봐, 예. 검사해봐. 그 당시에 한 4번 정도 검사했었거든요. 그때 알게 된 거지. 근데 자세하게 읽고 다 휘발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신경을 안 썼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와 I의 구분은 이제 내향성, 외향성 외향성, 뭐 네. 이런 정도의 구분인데 거기까지만 합니다. I라는 정도를 스스로가 이제 어떤 체크를 한 다음에 네. 결과를 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좀 내향적입니다. 네. 내성적이에요. 라고 외부로부터 이제 공인처럼 하나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는 그냥 수긍하십니까? 그냥 괜찮았습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도 맞습니다. 그럴 거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외향인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내향적인 네.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과 맞게 나왔다 싶긴 해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측면도 약간 즉흥적인 측면도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님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의 만족도를 지금 누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저는 이제 글을 쓰기를 원하시고 글을 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말씀 한 번 더 반복하셔도 되고 혹은 뭐 우리가 나누지 못한 얘기 중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은데 그래도 글을 써보는 그 용기를 내는 한마디를 우리 예비 글 쓰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주신다면 마무리로. 글쓰기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만 재밌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결의 시대잖아요. 네. 글쓰기를 더 재밌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존재하는 게 약간 뭐라고 할까 품앗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온라인 상에는 글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작가로서 글을 올리시면서 다른 분들의 글에 관심을 가져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하면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분도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품앗이가 가능한 환경이 지금 인터넷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소통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갖추신다면 글쓰기가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이 기대되는 것들이 달리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래서 함께 쓰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쓰기보다. 네. 왜냐하면 예술가가 원래 고독하고 혼자서 작업해야 되고 또 그 고독과 싸워서 이겨낸 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또 얘기하던 지금 이제 약간 구식의 그런가요? 예술적 어떤 가치관으로부터는 벗어나도 된다고 지금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네. 되는군요. 네. 제가 괜찮게 해석했습니까? 훌륭하네요. 이 해석을 끝으로 자 오늘 감성문학교실 인문강좌 감성문학교실 김동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